안녕하세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독 잔병치레가 잦았습니다. 몸이 워낙 약하게 태어나서 코피도 수시로 흘렸고 특히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살아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곤 했죠. 당시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로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는데요. 제가 워낙 병원을 자주 다니고 몸이 약하니 부모님은 물론 할머니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결국 제가 6살이 되던 무렵 저희 엄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오직 저를 돌보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셨습니다. 두 분이서 함께 일을 하실 때는 잠들기 전에나 겨우 부모님의 얼굴을 보곤 했었는데 엄마가 일을 그만두시면서부터는 온전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생겨 어린 마음에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입이 짧고 편식이 심했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려 애쓰셨어요. 엄마, 나 야채는 먹기 싫어. 현지야, 이렇게 계속 편식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더 자주 아파. 우리 현지 아픈 게 좋아? 아니, 아픈 거 싫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골고루 먹고 튼튼해지자. 엄마가 맛있게 요리했어. 엄마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온갖 요리를 다 하셨어요. 이런 엄마의 지극정성 덕분에 저의 지독했던 편식 습관도 조금씩 고쳐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이 약한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께서 저를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키우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치셨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외동이라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지금까지도 예의를 중시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도 제 건강만큼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틈만 나면 코피가 흘러 화장실에 가는 것이 다반사였고 체육 시간은 항상 열애가 되어 벤치에 앉아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거든요. 조금만 달려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쌕쌕거리거나 체력이 너무 딸려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으니까요. 선생님들은 몸이 많이 약한 저의 편의를 여러모로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활동에서는 빠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친구들이 활발하게 뛰어노는 게 너무 부러웠는데 제 건강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모습이 다른 친구들의 눈에는 굉장히 안이 꼽고 불공평하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한테 대뜸 시비를 걸어온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냥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 왜 너만 선생님이 편애하고 힘든 활동도 다 빼주냐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고 항상 반에서 은근히 겉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혼자 많이 울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다른 아이들의 눈에는 제가 선생님의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껴져서 충분히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학년이 올라가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쭉 혼자였어요. 그게 참 서글프기도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 덕분에 오히려 저는 더욱 강인해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 견디는 법을 배웠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도 터득했거든요. 중학교까지도 상황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 후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워낙 약한 데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겉돌았으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냐고요. 저도 엄마 아빠한테 내색은 많이 안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운하고 서글픈 일도 많았을 텐데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커져서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고요. 또 엄마 아빠는 저에게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꼭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여려 보여도 속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고든 사람이라고요. 그때 해주신 그 말들은 제 마음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엄마 아빠가 저에게 말해주신 그 말들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곤 하니까요. 저는 허약한 건강과 체력이 좀 나아지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행히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성격도 좀 밝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도 여러 사귀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좋은 동기들을 여러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들 덕분에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학 시절의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강혁수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당시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치고는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순했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거기에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2년 정도의 교제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친처럼 모두 좋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시아버님도 아가씨도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활짝 웃으시며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거든요. 하지만 딱 한 사람, 시어머니는 좀 다르시더군요. 분명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다른 가족들처럼 함께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긴 했는데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할 때 갑자기 어머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 어디라고 했지?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작은 회사라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게 듣도 보도 못한 회사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니까 아무래도 둘이 벌이 차이가 꽤 날 텐데. 지금은 젊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살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자격지심 같은 거 느끼게 되지 않을까 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 두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부부끼리 자격지심을 가질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리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둘 다 자기 앞가름만 잘하면 되지. 안 그러니 세아가? 네, 아버님. 혁수 씨 연봉이 저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부부끼리 그런 걸로 자격지심을 가진다면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하는 거고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 비교하고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말 참 잘한다. 나도 그냥 이야기 한번 해본 거야.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하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돼서 한 소리일 뿐이야. 제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니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과 아가씨는 저를 보며 말을 참 야무지고 똑똑하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야, 오늘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원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에 그러셨나 봐. 네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 아까 어머님께서도 별뜻 없이 하신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리고 사실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 나도 충분히 이해하거든.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저런 일로 서로 기분이 상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 나중에 분명 서로에게 더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도 제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지난 일에 대해 마음에 담아둘 것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에 큰 걱정 없이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믿음과 기대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진짜 문제는 결혼을 한 이후에 바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었고 결혼하고 나면 다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저희에게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아직 신혼이라 그렇다, 좀 더 여유를 가져봐라 했지만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만큼 저희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언제 한 번은 시댁에 찾아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어머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결혼한 지 이제 1년 다 되어 가지 않니?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애가 잘 안 생기네요, 어머니. 제 말에 옆에 있던 신우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제 친구도 결혼하고 3년 넘어서 아기 생겼어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병원도 많이 다녔었는데 마음 딱 내려놓고 포기할까 할 때쯤 바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음을 좀 편하게 비워놓고 기다리면 금방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줄 거예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위로되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하지만 따뜻한 신우의 말과 달리 어머님은 톡 쏘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혹시 뭐 불임이라든가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데 괜히 우리한테 숨기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 저 혁수 씨랑 같이 병원 가서 검사도 다 받아봤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문제 없다고 분명히 얘기 듣고 왔는데요. 그 말에 아버님도 말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 안 생겨서 심란할 텐데 지금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은. 내가 전에도 말했지. 당신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을 하라고. 하여튼간에 당신은 그놈의 입이 문제야, 입이. 아니 내가 뭘. 시어머니니까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래.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됐다. 너희 신우 말대로 너무 급하게 생각 말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들도 생기겠지. 아유, 엄마는 참. 그냥 애가 찾아줄 거라고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왜 또 아들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정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은 없다만 그래도 우리 집안 대를 이으려면 아무래도 늠름한 아들이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니? 아무튼 나도 매일 밤 자기 전에 꼭 기도 올리고 잔다. 우리 며느리한테서 어서 빨리 예쁜 아들 하나 찾아오게 해달라고 말이다. 내가 그렇게 간절해.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부담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콕 집어서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찾아오는 아이의 성별을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의 말들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결혼 5년 차가 될 때까지도 저희에게는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결국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시험관 시술까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나중에는 병원에서도 제 몸이 너무 약해졌다며 더 이상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제 걱정을 하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는데 정작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이제 아이가 생기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점점 귀가 시간도 늦어졌고 저와의 대화도 거의 없어져 갔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어머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너 내가 예전에 물어봤을 때 몸에 별다른 이상 없다고 하지 않았었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벌써 너 나이가 몇인데?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았으면 벌써 그 애가 유치원에 들어갔겠다. 어머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생판 모르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머님께서는 왜 자꾸 제 탓만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 좀 봐라. 너는 시어머니고 뭐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 너 성격이 보통 드센 게 아닌 것 같다. 성격이 그렇게 드세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다. 솔직히 어머님의 저런 막말을 들을 때마다 이혼을 할까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아버님과 아가씨, 그리고 늘 제 편이 되어주시는 친정 식구들을 보며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기곤 했죠. 아버님과 신우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늘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린다고 해도 내 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건강 문제로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머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뭐 하고 있니? 너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놨으니 와서 밥 먹고 가렴. 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애도 못 낳고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온갖 난리굿을 피우던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다정한 문자를 보낸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잘못 보내신 걸까? 아니면 그동안 나한테 못되게 군 게 미안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걸까? 하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다정하게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보내셨을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화로 확인하지 않고 나갈 채비를 했죠. 그때 마침 남편은 회사 일로 지방 출장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저 혼자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관문 앞까지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엄청나게 즐거운 대화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와 계신가? 무슨 상황인가 싶어 초인종을 누른 그 순간 집안을 가득 채우던 대화소리와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길고 어색한 정적이 흐른 후 현관문이 빼꼼히 열리고 어머님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시나요? 네가 이 시간엔 여기 어쩐 일로 왔니? 네? 어머님께서 저한테 문자 보내셨잖아요. 밥 먹으러 오라고요. 그래서 왔는데요. 뭐라고?
아이고, 어머나. 그 문자가 너한테 갔니?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던 건데.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다정한 문자를 보내려고 했던 거며 또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싶더라고요. 안에 누가 와 계신가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허둥지둥하더니 갑자기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손님이 와 있는데. 아휴, 나도 모르겠다. 뭐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와.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고. 갑자기 저한테 소개시켜줄 사람? 저는 그 말에 알 수 없는 의아함을 느낀 채 일단 쭈뼛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발장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는 거예요. 아가씨는 평소 운동화나 단화만 신었고 어머님도 발이 불편해서 구두는 신는 분이 아니었기에 뭐지 싶더군요. 그리고 그 낯선 구두의 주인공을 확인하기까지는 단 1분의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남편은 떡하니 어머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바로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좀 당황스러운 얼굴이긴 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당신 여기서 뭐해? 출장은? 그런데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또 누구란 말인가요? 그런데 어머님이 곧이어 하는 말은 상상 초월이었죠. 여기는 우리 혁수 새색시 될 사람.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인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더러 남편의 색시가 될 사람이라뇨.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장난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저는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더러 새색시 될 사람이라니. 너무 어이없고 충격적인 상황이었기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혁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출장 간다던 네가 여기 왜 있으며 저 여자는 뭐고 어머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슨 소리냐고.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빨리 애를 가지라고 했지? 네가 애를 못 가져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네? 너 대신해서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주래다. 그러니까 너도 혁수랑 그만 정리해. 혁수한테 들어보니 요즘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이 살았다면서? 그렇게 뭐하러 사니? 그럴 바에야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현명한 거다. 우리는 대를 이어줄 며느리가 필요하고 너는 임신이 안 되니 별 수 있니? 게다가 혁수랑도 사이가 그저 그렇다고 하고. 내가 너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서 이런 상황이 생기긴 했다만 어쩌겠니?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남편 옆에 처음 보는 그 여자는 그 상황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어질어질한 정신줄을 붙잡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강혁수, 너 입 없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요즘 매일같이 밤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던 거.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나 혼자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당신 믿고 이해해준 결과가 고작 이거니? 저 여자랑 언제부터 만났어? 언제부터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시끄러워. 어디라고 남편한테 소리를 파락파락 질러대. 솔직히 우리 혁수는 너 말고도 얼마든지 젊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다. 애초에 수준 안 맞을 때 결혼 안 시켰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내 말이 틀렸어?
아직까지 소식 하나 없는 주지.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솔직한 말로 네가 뭐 볼 거 있니? 뭐 하나 빼어난 구석도 없지. 애도 못 낳지. 애초에 너 혁수랑 안 어울렸어. 그래도 혁수가 너 좋다고 하니 결혼시킨 건데 혁수도 이제 너 싫댄다. 너랑 평생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새 출발하는 게 우리 혁수 인생에도 훨씬 더 나아. 그리고 민희는 이미 임신도 했다. 임신요? 그래. 너는 못하는 임신, 민희는 바로 했어. 이제 알겠니? 네가 잘못됐다는 거? 저는 기절초풍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눈앞에 있는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난리를 쳤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솔직하게 다 말할게. 이런 식으로 밝히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나 저 여자랑 살고 싶어. 들었다시피 내 애도 가졌고. 미쳤구나. 저 여자 부모는 알아? 딸이 어쩌고 다니는지? 정확히는 미니 씨 어머니 쪽에서 우리 엄마한테 먼저 제안이 왔었어. 미니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랑 오랜 친구고 같은 계모임 회원이신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자기 딸 미니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 이혼시킨 뒤에 우리 딸이랑 재혼시키면 어떻겠냐고. 엄마가 평소에 계모임 나가실 때마다 하소연을 잘하셨나 봐. 아들네 사이에 애가 안 생겨서 큰일이라고. 그거 기억하시고 그런 제안을 하셨나 보더라고.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저 여자의 엄마가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요. 미쳤네 다들. 그래서 당신은 또 그걸 좋다고 덥석 받아들인 거고? 처음에 어머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나도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지 꽤 됐잖아. 나도 마음 멀어진 지 꽤 됐고 당신이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게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도 안 생기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정신 나간 척하고 어머니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남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제게 마음이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볼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미니 씨의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저와 이혼을 하고 미니 씨와 재혼을 하기로 굳게 약속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여자의 뱃속에 이미 아이까지 생긴 거죠.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해봤자 이미 모든 일은 벌어졌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오히려 허탈해지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부여잡고 남편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내가 지금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짐승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남편은 대신 위자료 명목으로 충분히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이랑 같이 산 지난 세월이 혐오스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배신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생각을 정리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내고 끝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난리 쳐봤자 저만 괴롭고 비참하고 달라질 것도 없다 싶었거든요. 그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과의 협의 끝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가 요구한 대로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과 신우는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셨어요. 아버님이나 신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괜찮다고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다만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힘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냥 조용히 이혼해 줄 수는 없었기에 남편의 상간녀인 박민희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소송은 왜 거느냐 따지셨는데 제가 이혼하는 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을 뿐이지 그 여자에 대한 소송은 별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고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제일 미안하더군요. 제 이혼으로 인해 괜히 저희 부모님 마음에 깊은 못을 박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제 마음에 상처 입는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모습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님은 저를 보면서 잘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했다, 현지야. 정말 잘한 거야.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지네 엄마가 만나봐라 어째라 했다 한들 와이프 놔두고 신나서 다른 여자 만나러 가는 게 정상이니? 만약 네가 이번에 그걸 참고 용서해줬으면 그놈은 평생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을 거야. 틀림없이. 그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고. 바람도 마찬가지야. 한 번 피우는 게 어렵지. 네 마음에 더 큰 상처 입기 전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이혼하는 거 흠도 아니라더라. 그런 놈이랑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등 돌리는 게 100번 1000번 맞는 거다. 엄마 아빠는 제 선택을 이해해주고 존중해 주셨기에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따금씩 울컥하고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처럼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더 이상 그 인간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제 마음도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과는 당연히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신 뒤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 소일거리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거창한 장사는 아니었고 저희 집 근처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아주 조그마한 솥밥집을 차리셨죠. 다른 가게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을 해놓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회사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정말 많이들 찾아와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신 편이어서 정갈하고 맛있는 솥밥과 반찬에 손님들의 만족도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무척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현지야. 요즘은 아주 내가 사는 맛이 난다니까. 손님들이 우리 집 너무 맛있어서 주변에 다 소개한다면서 엄지를 척치켜 세워주고 가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이렇게 재미있는 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 부모님이 진심으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래서 저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리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그런데 그 손님 중 한 명이 다른 데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리는 있는데 뭐지 싶어서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의 상간녀였던 그 여자 박민희였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여자 역시 제 얼굴을 단박에 알아봤는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다른 가게 가자고 일행들에게 말하는 그 꼴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박민희는 다른 데로 가자고 했지만 일행은 여기 맛있다며 들어왔고
박민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혼도 했으니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억한 심정을 가지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슬쩍슬쩍 그쪽 테이블을 쳐다보니 박민희는 옆에 앉은 웬 남자와 엄청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부모님께 다가가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있잖아. 자주 오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나름 자주 오는 편이지. 왜? 저기 저 갈색머리 여자애 말이야. 엄마, 혹시 저 여자랑 대화해 본 적 있어? 그럼 몇 번 해봤지. 왜? 무슨 일 있어? 저기 옆에 앉아있는 남자 총각이랑 너무 잘 어울리길래 내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둘이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 엄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내 남편 애까지 가졌는데 갑자기 저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말없이 그 여자 테이블에 나갈 솥밥 정식 중 하나에만 아주 특별한 토핑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바로 청양고추 폭탄이었죠. 엄마에게는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고 둘러대고요. 음식이 나온 뒤 저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그 테이블로 다가가 서빙하면서 청양고추가 산더미처럼 올라간 솥밥 정식을 그 상간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벼랑간 눈에 확 띄게 잔뜩 올라가 있는 청양고추를 보고 그 여자는 물론 같이 온 일행들 모두 당황한 기색을 비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왜 제 음식에만 고추가 이렇게 잔뜩 올라가 있죠? 손님께서 매운 걸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서비스로 듬뿍 올려드린 건데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제 말에 옆자리 남자가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거 주문한 적도 없고 이 사람 매운 것도 전혀 못 먹는데 음식 다시 해서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랬죠. 혹시 손님이 이 여자분 남자친구세요? 제 물음에 그 남자는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이 여자 제 전남편 꼬셔서 한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 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다들 모르셨나 보네.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다라는 제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자마자 시끌벅적하던 가게 내부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건 말할 것도 없었고 그녀와 함께 왔던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도 당황스러움과 경멸감으로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미니 씨, 내 전남편이랑 바로 재혼이라도 한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봐요. 애도 그때 임신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애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이게 다 무슨 애라니? 제 말에 상간녀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잘못 보긴요. 박민희 씨 맞잖아요. 내가 그쪽 얼굴을 어떻게 잊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시댁에서 내 남편이랑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있는 당신 얼굴을. 아마 내가 세월 지나서 눈 감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얼굴은 분명히 기억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그때 첫 번째 남편이랑도 이혼소송 중에 내 남편하고 만났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몇 번째 남자예요? 미녀, 이게 다 뭔 소리야? 이혼이라니. 애는 또 뭐고? 저기 성우 씨,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게 다 진짜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더니 그 여자는 곤란한 얼굴로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 꼬라지를 보는데 쌤통이었죠.
남은 일행들도 놀란 얼굴로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신 부모님께도 그 여자가 바로 제 전남편의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놀라시면서도 한편으론 속 시원해 하셨습니다. 저보고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늦은 오후쯤 제가 가게 일을 마치고 먼저 집으로 가려는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 그 상간녀가 아주 화장이 눈물과 땀으로 잔뜩 번진 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성큼성큼 상간녀에게 다가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까 가게 안에서 당한 망신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내가 상간녀 소송 때 위자료도 다 줬는데 뭐가 그렇게 아직도 불만인 건데? 상간녀 소송에서 몇 천만 원 내놓으면 다 끝난 줄 알았니? 그 돈 내놓으면 남의 가정 파탄 내놓은 값이 다 되는 줄 알았냐고. 내 남편이랑도 헤어졌나 보지? 이혼 소송 중이야. 그 인간 말도 하지 마. 뭐만 하면 엄마 거리는 마마보이에다가 징그럽게 잘 씻지도 않고. 또 그 시어머니란 작자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니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전시모도 우리 새며느리 하고 박민희에게 지극정성이더니 결국 똑같았나 보더라고요. 이혼도 하기 전에 유부남 만나서 임신한 건 바로 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해? 네가 자초한 일인데? 아무튼 나는 다른 남자 인생까지 망치지 않게끔 도와준 거야. 당신 같은 여자 옆에 절대 두지 말라고. 나 가만 안 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렇게 해보든가.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으면 좋겠어. 내 전남편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그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내 눈에 두 번 다시 안 띄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전에는 어딘가 모르게 늘 속이 답답하고 억울했는데 그렇게 한번 제대로 쏟아내고 나니 이제야 정말 속이 후련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남편 강혁수에게 제가 가게에서 촬영해뒀던 상간녀와 그 세 남자의 다정한 사진들을 여러 장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그 더러운 기분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였어요. 이혼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만나는 그 더러운 기분을요. 제가 사진을 보내고 1시간도 안 지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현지야, 잘 지내고 있어? 사진 받았어. 나 그 여자랑 이혼 소송 중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연락하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두고 그 잠시 잠깐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 버리다니. 우리 엄마도 땅을 치고 후회하셔. 저런 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 그래. 이제라도 뭘 잘못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서 참 다행이네. 그거 알라고 보낸 거야. 현지야, 혹시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나 당신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당신이 넓은 마음으로 날 딱 한 번만 더 용서해준다면 나 정말 앞으로 눈 감는 날까지 두 번 다시 허튼 짓 안 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을까?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보세요, 강혁수 씨. 당신이 지금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한테 그 여자 사진을 보내준 건 당신이 그렇게 전부를 걸고 마음을 준 여자가 뒤에서는 저렇게 다른 남자 만나면서 당신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거. 당신이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어리석은 건지 네 두 눈으로 직접 보라고 보낸 거야. 그 더러운 기분 너도 느껴보라고. 앞으로 다시는 너랑 통화할 일 없어. 너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한심한 인간으로 잘 살아가길 바래. 현자,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저는 더 이상 대꾸도 해주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리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인간이 제가 여지를 조금이라도 주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제 인생에 질척거리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것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동안 저는 저만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사람은 원래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했으니 그 두 인간들 역시 조금의 변화 없이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주눅들지 않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면서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